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제가 작은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정말로 살아남기 힘든 자영업자의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장이 텅 비기만 해도 잠결에 벌떡벌떡 깨고 심란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런 저에게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며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족발집이 꽤 잘 나갔습니다. 공덕동 족발거리에서 특별히 맛이 없는 집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가게들이 매출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힘들다고 하면 심사가 꼬인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자영업자들도 힘들다면서 배달로 대박나는 집 많다던데 자기도 배달업체에 등록해서 배달 손님 받으면 되지 않아. 그만 좀 우는 소리 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배달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나 할까요? 배달앱, 배달기사 인건비, 수수료 등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배달을 하려면 사람도 더 써야 하죠. 물론 장사만 잘 되면 사람 더 쓰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달업체에 등록해도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안 돼요. 배달도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배달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장사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심지어 30년을 함께한 친구와 통화를 해봐도 야, 그래도 너는 부모님 덕에 족발집 잘 물려받아서 한평생 잘 살아놓고 요즘 좀 힘들다고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해. 나처럼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예전에라도 잘 살아봤잖아. 뭐 예전에 너무 호강만 하고 살아서 지금 더 힘든 거겠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친구들에게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도 이유는 있겠죠. 사실 저는 친할머니 때부터 장충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해온 나름대로 원조 족발 명가의 후계자입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던 가게를 아버지가 이어받아 그 족발집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잣집 족발집 딸로 기억합니다. 어릴 때부터 족발 판 돈으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자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며 살았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족발집이 얼마나 잘 됐냐면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밤에도 손님이 넘쳐나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족발 먹으러 왔다가 결국 서빙을 돕고 마늘 까고 수전을 나르고 손님 주문을 받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렇게 고사리 손으로 족발집 일을 도우면 할머니께서 제일 맛있는 앞다리살과 직접 담근 과일청으로 만든 수제 막국수를 내주셨는데 그 맛이 얼마나 끝내줬는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점점 족발집도 커져서 우리 식당은 TV에도 나오게 되었고 어느새 예약 없이 오면 기본 3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엄청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한창 공부를 해야 할 때도 부모님은 자꾸만 저를 족발집 일에 끌어들이셨거든요. 아버지 생각으로는 제가 공부에 별 재능이 없으니 차라리 족발 체인점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면 습관처럼 족발집으로 와서 일을 돕고 주말이면 새벽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들며 오픈 준비를 했죠. 하루 종일 주문받고 음식을 만들고 비빔밥을 나르고 창 치우고 정상까지 마치며 주말을 족발과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당연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사실 공부가 취미에 맞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저 바쁜 족발집 일을 돕는 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막상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에 갈 때
저 혼자 대학을 안 가고 족발집 일을 계속할 생각을 하니 갑자기 서글퍼지더군요. 물론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름 없는 대학이라도 들어가서 남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솔직하게 대학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죠. 이제 와서 무슨 공부야. 내가 공부에 소질이 있었으면 벌써 공부시켰지.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사업이나 배워라. 이 족발집, 이제는 그냥 음식점이 아니야. 너는 우리 별표 족발 그룹의 후계자야. 후계자. 족발 팔면서 무슨 후계자 타령이냐고. 누가 보면 우리가 재벌인 줄 알겠네. 엄마도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족발 그룹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니께. 아빠가 알짜배기 그룹으로 잘 물려줄 테니까 너는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고 나중에 대학 나온 똑똑한 애들이 내 밑에서 사장님 하며 일하는 날이 올 거라니까. 괜히 공부도 안 맞는 거 억지로 하면서 대학 들어가서 뭐 하겠냐. 차라리 돈 벌고 일 배우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말씀이 100번 옳았어요. 아버지는 당시 굉장히 앞서가는 사고를 가지신 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남들처럼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아빠가 내 친아빠 맞아.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난리인데 아빠는 내가 대학 가겠다고 해도 가지 말고 족발집에서 일하라고 하잖아. 나를 대학에 안 보내려는 이유가 족발집에서 일 시키려는 거지 뭐야. 이렇게 대들었죠. 그러자 부모님은 저한테 어느 학과에 가고 싶은지 물으셨고 저는 그제서야 대학에 어떤 과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골치 아픈 공부를 해야 하는 과들이 많았는데 저는 최대한 공부를 덜 할 수 있고 성적이 낮아도 갈 수 있는 학과를 찾으려 노력했죠. 그러다가 연극영화학과를 알게 되었어요. 탤런트나 영화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 학과에 감히 제가 가겠다고 한 이유는 딱 하나. 성적이 낮아도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대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저는 한 전문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는데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 전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공부에 흥미가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이 억지로 대학에 가는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간다고 무작정 따라가면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꽤 들떠 있었어요. 동기들, 선후배들 중에 미남 미녀들이 가득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미남 미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끼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건 연예계 데뷔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잘생기고 재능 있는 동기들, 선후배들 중에서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연극영화과라는 과는 정말 힘든 과입니다. 연예인으로 데뷔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제 남편도 그중 하나였고 그때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학교 때 대부분 그렇듯 저도 같은 과 선배와 밥 먹고 과 활동을 함께 하다가 몇 번 데이트를 하며 사귀게 되었어요. 첫 남자친구였던 만큼 저는 그 관계에 너무 순진하고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귀고 100일째 되는 날 과하게 술을 마신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꽃다발과 커플링을 내밀었는데 그의 잘생긴 얼굴에 홀려서 결국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됐죠. 그리고 그 밤 이후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룻밤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대학 시절 첫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모두들 가볍게 풋풋하게 사귀는 거지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설마 그날만으로 임신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무지하고 안일했던 제 잘못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친은 저희 족발집에서 일하며 바쁘게 지냈는데 그 사이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친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그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의 당황스러운 반응에 저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지만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섭섭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지울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남친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니 나이가 어려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때는 이미 아이가 생긴 지 2달이 넘어 지우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무조건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엄마는 미쳤다면서 저를 마구 때리셨어요. 그런데 이미 2달이 지난 뱃속 아이를 지우라는 말이 부모님 마음에 걸리셨는지 결국 2분 모두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 쪽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고 그 홀어머니는 콜센터에서 일하시며 남편을 키워오셨죠. 하지만 제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족발 그룹 대표의 딸이라고 하니 남편 쪽 어머니는 입이 떡 벌어지셨습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의 존재는 저희 결혼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배경도 맞지 않고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과 단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가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며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저희 부부를 위해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식사를 대접하며 남 부럽지 않은 화려한 결혼식을 치러주셨습니다. 하객들 모두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뒤에서는 분명히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임신부터 하고 결혼한다며 수근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화려한 결혼식을 통해 그런 약점을 가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좋은 호텔에서 결혼한다는 사실에 들떠있던 철없는 딸이었습니다. 신혼집도 당시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얻어주셔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산부인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죠. 남편과 함께 태교 클리닉까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현실은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 돌잔치를 준비하며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독박 육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군대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타이밍이 기가 막혔는지 남편은 제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군대를 신청해 놓고 까먹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결혼 후 일주일도 채 안 되었을 때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결국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 없이 혼자서 태교를 하고 그 이듬해 아들을 낳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가 저를 위해 대부분의 일을 관리인들에게 맡기고 제 태교와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편 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남편이 군대에 있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저는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아무리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도와준다 해도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무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도 학교를 그만두고 얼른 족발집 물려받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휴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족발집 운영을 얘기하면서 군대 갔다 오면 본격적으로 남편한테 족발집 본점을 맡기겠다고 했고 남편도 좋다고 말했는데요. 막상 남편이 제대호가 나서 갑자기 말을 확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저도 군대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연극영화과 나와봤자 연예인 될 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건 인정해요. 그래서 다시 취미에도 안 맞는 학교를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닐 생각은 없는데요.
근데 족발집은 진짜 아니에요. 제 취미에도 안 맞고요. 저는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아버님이 하시는 족발집이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깐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족발집 사장은 제 취미에 안 맞고 저는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좀 더 사회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요. 하도 거창하게 썰을 풀어서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인간이 무슨 아프리카 자선단체에 봉사라도 떠나려는 건가 되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말만 거창하게 했지 사업해서 돈 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족발집은 쪽팔리니까 뭔가 남들한테 가오 잡을 수 있는 뽀대나는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겁나게 돌려서 말하는 거였죠. 이 인간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 이상한 선임병을 만나면서 똥폼을 잡고 말만 뺀지르르하게 자라는 그런 인간으로 변했더라고요. 사람이 주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건데 이상한 선임병 때문에 제 남편 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 선임병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대박 날 거라고 믿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대기업 입사한 똑똑한 사람들도 막상 나와서 차리면 쪽박 찰 수도 있는 게 사업인데 연극영화학과 1년 다니고 자퇴한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빠 족발집이나 잘 운영할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너는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아빠 직업 뭐냐고 물을 때 족발집 한다고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전문 투자 회사의 CEO라고 하는 게 좋겠냐. 양심에 손을 넣고 잘 생각해 봐봐. 나는 우리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했으면 좋겠어. 내 얘기하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잘난 척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꼭 이 사업 성공시키고 말 테니까 두고 보라고. 이렇게 겉문만 잔뜩 든 남편은 선임병이랑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무슨 다마고치 키우는 것처럼 동물 키우는 게임을 수입해 오겠다고 엄청 설쳐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그 선임병 데려와서 둘이서 같이 저희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사업 아이템을 설명했는데 하필 아빠가 여기 홀랑 넘어간 거죠. 평생 족발만 만들던 사람이 무슨 다른 사업 아이템을 잘 보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남편과 선임병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도 진정한 CEO가 됐다는 기분을 느꼈다며 엄청 기분 좋아했고 두 사람이 요구하는 거액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선임병은 저희 아빠가 준 돈으로 회사를 차려서 해외 게임들을 컨택하고 수입해서 중간 수수료를 먹거나 국내 게임 개발에 투자를 하는 당시로서는 앞서가는 게임 전문 수입 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불행히도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폭망하게, 이 회사는 불행히도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폭망하게 돼버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실습도 해보지 못한 게 이 선임병이 저희 아빠한테 받은 돈을 지멋대로 빼돌리는 바람에 저희 남편이 원래 수입하려고 한 게임, 그리고 국내 게임에 투자하려고 했던 비용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 사기꾼 같은 선임병한테 저희 아빠가 준 돈을 전부 사기당하게 된 거죠. 당시로서는 아파트 2채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털렸고 저희 아빠는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큰 돈을 당하긴 했어도 아빠만 건강했으면 그 정도 돈은 저희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타격이 세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족발집은 체인점이 많고 족발 그룹이라 부를 정도로 잘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쓰러지기 시작하니깐 가맹점주들이 이때다 싶어서 딴 마음을 품고 돈을 떼먹기 시작했고 남편은 사기꾼 선임병 잡겠다고 정신없고 저도 애 키우랴 아빠 간병하랴 정신 하나도 없는 사이 저의 족발 체인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 수술이 잘못돼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저는 집안의 가부와도 같던 족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때부터 아버지까지 이어진 유서 깊은 족발집이었는데 제가 잘못해서 무너졌다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죄스럽고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 할머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나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남편 때문에 족발 체인 다 날려먹고 남편은 그 사기꾼 선임병을 못 찾고 나니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같이 있는 게 지옥 같을 정도로 싸워댔습니다. 이 인간은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한다고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버지가 남긴 집과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해서 다시 사업하면 안 되냐고 매일같이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혼을 결심했어요. 웬만하면 애가 어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순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들더군요. 제가 사업하려고 설쳐대다가 우리 아빠 잡아먹고 족발 체인 날려먹었음. 제 앞에서 다시 사업하겠다는 말만은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하고 소송 이혼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어이없게도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저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당연히 재판부도 저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전부 다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은 거의 맨몸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까지도 사업자금 타령을 해대는 통에 떼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죠. 그렇게 남편 이혼하고 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이 담에 할머니 아빠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다시 족발집을 키워야겠다고요. 그래서 아이 유치원 입학할 때까지 전국의 유명 족발집을 발품 팔고 돌아다니며 레시피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특제 소스와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족발 그룹에서 일했던 분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 계획을 밝히고 다시 일해줄 수 없냐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본인 가게를 낸 상태라 많이들 거절했는데 아버지랑 형제 같은 조리사분이 흔쾌히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서 저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야심찬 준비 끝에 공덕동에 다시 제 이름을 건 족발 가게를 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제 밥줄이 되어주었습니다. 한때 저희 족발 가게는 공덕동 족발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고 아빠처럼 족발 그룹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체인을 2개나 낼 정도로 중견기업 정도의 벌이가 됐습니다. 달에 순수익을 넉 대를 찍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솔직히 그래봤자 아버지 족발 프랜차이즈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일으킨 가게라는 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냥 아빠한테 족발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절대로 느껴보지 못할 스스로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보람이 있었고 남들이 보기엔 흔한 족발 가게일지 몰라도 저에게 이 족발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바빠서 저희 아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많이 없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미안한데 같이 있어줄 시간까지 부족하니까 진짜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는데 다행히 아들은 어렸을 때는 족발 파는 걸 잠깐 쪽팔려 했지만 철이 들면 들수록 엄마를 이해해주고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면서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와서는 정말 듬직한 아들이 되어주었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보다 보니까 확실히 철이 빨리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저희 가게 매출이 많아서 밤이면 가게 문 닫고 아들이랑 둘이서 그날 판 매출을 정리했는데 아마 돈세는 재미를 느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신바람 나는 날들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벙거지 모자 쓰고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 비스무리한 사람이 영업시간 다 끝나고 가게에 찾아왔는데요. 영업시간 다 끝났다는 말에도 족발 소자 하나 잠깐 먹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대번의 전남편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사람의 직감이라는 건 정말 무섭더군요. 어쩜 그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지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고 당장 쫓아내야 될 인간인데 무슨 마음인지 저는 그날따라 그냥 모른 척하면서 족발 소자 하나랑 소주를 내줬습니다. 그 인간은 잔을 2잔을 내달라 하면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많은 의미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나 알아본 거 다 아니까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 그렇게 말하는 눈빛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때 부부였기에
그 인간 어떻게 살았는지, 갑자기 왜 찾아온 건지가 궁금해서 못 이기는 척 그 앞에 앉아서 제 잔의 소주를 따랐습니다. 잠시 말이 없다가 그 인간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 하긴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잘 지냈겠지. 사실 나 우리 땡땡이랑 간간히 연락하면서 당신 소식 듣고 있었어. 차마 염치가 없고 미안해서 당신한테는 연락 못하겠더라. 근데 사실 간간히 여기 찾아와서 먼 발치에서 당신 지켜보고 가고 그랬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전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이 그래도 사람 됐구나, 안 보는 사이에 철들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간간히 저 보러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알려줬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 녀석은 저 몰래지 아빠랑 연락하면서 엄마 아빠 사이를 이어주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암튼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이랑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을 했는데요. 남편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더군요. 모르는 사이에 게임 개발하는 회사와 합작해서 해외로 수출해서 역으로 국내에 들어오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나는 고생 스토리의 끝에는 아니나 다를까 돈 얘기가 있었어요. 남편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제발 자기를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되냐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더 들을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쫓아냈겠지만 그날은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20년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확 늙어버린 모습이, 초라한 그 모습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지 저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도 가슴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술기운 때문인지 남은 정 때문인지 저는 남편한테 얼마가 필요하냐 물었어요. 엄청난 금액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요구한 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짠하던지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억대의 사업 자금을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막상 돈 7천에 벌벌 떠는 걸 보니 진짜 인생이라는 게 뭔가 엄청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 취한 건지 미친 건지 20년 만에 찾아온 전 남편에게 돈 7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었고 남편은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정말 고맙다고 거의 울듯이 말하면서 그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또 없었죠.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말을 믿어서 준 건 아니고 그냥 애 아빠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아빠니까 준 돈이었죠. 하지만 막상 다시 연락이 없으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한동안 족발집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부터 상황이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희 족발집은 배달보다는 단체 손님이 많고 직접 드시러 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완전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하루빨리 배달로 돌렸어야 했는데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배달업체 등록을 안 했는데요. 나중에 손님 다 떨어지고 나서 돌리려고 할 때는 이미 훨씬 전에 등록한 업체들이 전부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낄 틈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거였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족발집이 치킨집이나 중국집 못지않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결국 그렇게 제 인생을 바친 족발집은 코로나에 하나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본점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체인은 전부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저희 집 자체 배달도 하고 배달업체에도 등록을 했는데 이게 완전 뒷북 중에 뒷북이었죠. 이미 홍보 경쟁에서 밀려버려가지고 예전 매출은 꿈도 못 꿀 정도고 인건비, 부대 비용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아주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가게 문 닫고 정말 너무 서럽고 코로나가 원망스럽고 암담해서 소주 한 병을 까고 있는데
또 3년 전 그날처럼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벙거지 모자에 허름한 옷차림이 아니라 아주 명품을 기깔나게 차려입고 무슨 TV에 나오는 배우처럼 멋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만 당당하게 족발 대자를 시키더니 제 앞에 봉투 하나를 척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게 빚을 갚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꿈만 같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전혀 기대 안 했던 전 남편이 목돈 7천만 원을 한 번에 갚을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저에게 빌려갔던 7천이 아니라 무려 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당신 솔직히 말하라고, 이거 무슨 돈이냐고, 혹시라도 남한테 사기쳤거나 나쁜 짓에서 번 돈이라면 나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남편이 웃으면서 그런 돈 아니니깐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듣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남편이 저를 찾아와 7천만 원을 빌려간 이유가 게임 개발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게임 개발을 해서 해외 게임 회사에 투자를 받으러 갔는데 경쟁업체가 중국의 큰 회사랑 붙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엄청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 해외 게임 회사 투자 담당자가 세상에 그 옛날 그 원수 같은 선임병이었던 겁니다. 그 인간이 우리 돈 톡 끼고 간 줄 알았는데 그 인간도 해외 업체한테 당했던 거고 돈이 없어서 못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해외 다른 게임 업체에 취직해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와중에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너무 놀랐고 선임병은 남편을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 업체 제끼고 남편과 함께한 회사에 손을 들어주었죠. 그렇게 극적으로 큰 계약권을 따낸 남편은 자기의 목에 계약금을 받아가자 저에게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동안 당신 고생 정말 많았어. 이 돈 물론 큰 돈이지만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리고 당신 아버지한테 한 짓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돈인 거 알아. 그런데 그래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해보는 남편 노릇이니까. 물론 이혼했으니 남편 아니라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의 아내는 항상 너였어. 너랑 우리 아들 땡땡이가 항상 내 마음속에 힘든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었거든. 참 그 말을 듣는데 미운 남편이었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아무튼 그 3억 덕에 저는 아직까지도 족발 가게를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른 배달업체 알아봐줘서 조금은 매출이 오르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남편이랑 다시 재결합한 건 아닌데요. 요즘 족발집에 자주 찾아와서 세 식구끼리 같이 야식 먹는 시간은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합치는 건 좀 더 신중해야겠죠. 그래도 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좋은 일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자영업자분들 특히 힘내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